자, 이어서 독서원법 창비 중세국어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까지는 이제 중세국어 세종어조 훈민정음하고 두시연애를 조금 봤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의문하고 이제 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의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음과 모음, 그렇죠?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음소하고 운소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장단음은 중세국어에 없으니까 일단은 자음하고 모음하고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라는 거하고 표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이걸 한번 볼 겁니다. 자, 4와 5에서 볼 수 있듯이 4는 세종어조 훈민정음이고 5는 두시연애였어요. 그렇죠? 자, 중세국어의 자음들 가운데 자 이제 중세국어의 자음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순경은 비읍, 그 다음에 반치입니다라는 거. 현대국어에 안 쓰이죠?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순경은 비읍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이미 사라지기 직전의 상태였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자로 포착된 것을 본다. 문자로 그때 포착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지기 직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실제로 세조 제비시의 문헌에 봐도 순경은 비읍 표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후 순경은 이 비읍은 우나 오로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였는데 더버가 더워가 된 것은 자 더버가 더워로 바뀌어요. 더워가 된 것은 앞에 예이고 즉 오나 우로 바뀐 그런 예가 되는 거고 수비가 수이로 표기된 것은 뒤에 예이다 즉 사라진 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더버가 왜 더버에서 왜 더워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더버가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면 이 기본형이 덥다예요. 덥다에 어가 결합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대국어는 더워가 되는데 원래는 중세국어라면 이어적기가 되겠지? 더버. 이해돼요? 이어적기로 가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어와 이 어가 뭐예요? 모음과 모음. 그쵸? 모음과 모음 사이에 비읍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모음은 울림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대가 울리는 그런 소리인데 비읍은 안 울림 소리예요. 근데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 안 울림 소리가 들어가면 이 안 울림 소리는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에도 울고 뒤에도 울고 있으니까 눈치 보고 나도 울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 울림 소리를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비읍의 울림 소리는 무엇이냐면 더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 순경은 비읍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입술 가벼운 소리라서 입술 이렇게 영어의 V 발음하고 똑같아요. 버. 이해됐죠? 현대국어는 우리가 안 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반치음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반치음도 순경은 비읍보다는 오래 사용됐지만 15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16세기 전반까지 거의 사라지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왜냐면 그 뒤에 문헌에 안 보이거든. 이에 따라 5에서 즉 두시연에서 마을을 뜻하던 마잘 여기서 반치음 보이죠? 이게 마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국어 가면 똑같이 두시연을 실어놓는데 거기는 마잘이 아니라 마알로 적혀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두 개 똑같은 예문이 중세국어에 기록된 예문과 근대국어에 기록된 예문을 비교해 보니까 반치음이 없어졌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바뀌게 되었다. 자, 위로 올릴게요. 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중세국어에서는 고대국어의 시기에 보이지 않던 된소리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지만 자, 이제 중세국어의 특징이 뭐냐면 된소리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근데 고대국어에는 보이지 않았다. 고대국어에는 된소리가 없었다. 그럼 된소리는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쌍기역, 쌍자음 됐죠? 쌍기역, 쌍디귿. 오케이? 그래서 가장 소리를 되게 발음해라. 그래서 된소리예요. 가장 강하게 발음하라는 거. 현대국어와는 달리 각자 병서가 아닌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로 표기되는 차이가 있었다. 즉 현대국어에서는 각자 병서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병서는 뭐냐면 이 병자가 나란할 병자가 나란하다. 서자가 여기서는 쓰다 서자입니다. 옆으로 나란히 쓰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는 합용병서잖아. 합용하라는 겁니다. 합쳐서 쓰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르게 생긴 거. 얘는 같게 생긴 거지만 얘는 서로 다른 겁니다. 합용병서는 시옷계 합용병서가 있고 비읍계 합용병서가 있고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 중에 시옷계 합용병서를 된소리로 읽었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된소리를 읽지 않았다. 원래 발음대로 다 발음대로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자 지금 보면 따라미 니라에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옷 이것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읽을 때는 뭐냐면 된소리를 읽는 거야. 따로 읽는 거야. 따라미니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대국어의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이 시기에 어두자음군이 존재했었다는 거야. 자, 어두자음군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말어자에 두자가 머리. 그러니까 말머리니까 뭘 얘기하면 초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초성. 초성에 자음이 군자가 무리. 자음이 무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합용병서들 있죠?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합용병서들을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면 합용병사하고 어두자음군은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다른 겁니다. 선생님 합용병사를 어두자음군이 부른다면서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쵸? 헷갈릴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조건이 있어. 뭐예요? 두만 보는 거야. 즉 초성이 여기 보이지, 그치? 시옷, 디귿, 아래 압니다. 여기서 초성은 뭐예요? 시옷, 디귿이지, 그치? 얘를 우리가 초성에 있는데 서로 다르게 생겼네? 어두자음군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얘는 시옷계 합용병서. 합용병서는 받침까지도 포함해요. 얘는 받침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지. 하나의 현상을 보고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얘는 초성이 참 독특한 게 있구나. 이걸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 부르자라고 이야기한 거고 어떤 교수님은 자 병서 우리가 세종호재 훈민정음에서 훈민정음의 해례본을 보니까 병서법이 나오는데 이 병서법이 각자 병서 합용병서를 설명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현대국어에서는 음절 끝에만 겹받침을 쓸 수 있고 현대국어는 음절 끝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침에만. 어두에는 자음이 여러 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국어는 올 수가 있었다. 하지만 중세국어의 시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의, 세종호재 훈민정음에서 수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제가 읽을 때는 수매라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옷으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뭐냐? 부수. 앞에 있는 비읍을 살짝 발음합니다. 부수. 그죠? 부수매에서 볼 수 있듯이 비읍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비읍 디귿, 비읍 시옷,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읽을까? 이거는 브듯.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브떼. 이거는 쌀. 그러니까 뒤에 게 읽다 보니까 된소리가 되죠? 그리고 넘어가면서 이제 근대국으로 넘어가면서 얘들도 다 된소리로 발음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듯, 뜻, 야, 부 뭐래? 뜻, 응? 브떼, 브를 해. 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게 된다. 비읍, 지읒, 비읍, 시읒, 기역, 비읍, 시읒, 기역, 비읍, 시읒, 디귿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비읍계 합용병서와 비읍, 시읒계 합용병서.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때 비읍은 실제로 발음되었던 것이고요. 자, 지금 발음 다 했죠? 그죠? 중세국 때 발음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죠? 자, 계속 올려서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음의 특징이었지, 그치? 자음의 특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순경은 비읍,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반치음, 그 다음 또 뭐? 합용병서, 가짜병서, 어두자음군. 이해되나요? 자, 자음의 특징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모음의 특징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국 모음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4, 5에 도처에 보이는 바로 아래하다. 현대국어의 아래하는 안 쓰이죠, 그쵸? 자, 이 모음은 아와 오의 중간음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래 아가 쓰였고 아가 또 있어. 그치? 그러니까 둘은 구별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그러면 아와 오 중간음이지 않겠느냐 라고 본 거예요. 왜? 이거는 그 해례본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이리하여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이, 으, 아, 우, 오 아래아에 7개였다는 거야. 자,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단모음, 중세국어의 단모음 7개. 쉬워요. 중세국어 단모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있죠? 뭐예요? 초출자까지야.
오케이? 기본음의 초출자. 그러니까 기본음이 뭐였어요? 아래야, 이.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기본자, 3자, 천지인을 만들어 놓고 얘를 합성의 원리로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오아, 우어가 나오지. 초출자, 그쵸? 오, 아, 우, 어. 총 7개야. 이해됐죠? 총 7개가 단모음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현대국어와 달리 현대국어에는 왜, 위는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아직 이중모음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모음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자, 뒤에 가서 또 한번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중세국어에서 단모음이 아래야, 이, 그 다음에 오, 아, 우, 어. 네. 습관적으로 다 짝대기를 그어버리는 거죠. 엄밀하게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근대국어로 가게 되면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한꺼번에 볼게요. 아래아가 사라집니다. 그쵸?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얘네들 그대로 남는데 두 개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그 다음에 오, 아, 우, 에. 두 개가 추가가 되는 게 첫 번째 추가되는 게 뭐냐면 애와 애가 추가되는 거야. 이게 근대국어의 단모음이야. 그리고 현대국어에 넘어오면 똑같아요. 이, 오, 아, 우, 에, 위, 외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7개였고, 그 다음에 얘는 몇 개요? 8개. 그쵸? 그 다음에 얘는 10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7개에서 8개에서 10개로 가더라. 시험지 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제 모음에 대해서 가게 될 거예요. 반드시 지금 제가 지금 요거 정리가 돼야 돼요. 차이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한편 이 시기에는 모음조가 비교적 잘 지켜졌는데, 자,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어요.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결합하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한다는 그런 규칙성이 굉장히 잘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세종문제 훈민정 보면 뜨들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걸 분석해 보면 브드의 뒤에 을 아니면 알이 와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음성모음이지? 그러니까 음성모음이 을을 선택해서 뜨들이 됩니다. 브드들. 오케이? 그냥 지금 편하게 뜨들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덟자를 했을 때 여기서도 지금 보면 아래아가 보이죠? 그러니까 양성모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자, 그래서 을과 랄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자, 중세국어가 현대국어가 크게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 성조가 존재한다. 제가 앞에서 성조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성조의 존재이다. 현대국어는요. 음장 언어, 즉 뭐냐면 장단음. 길고 짧으냐라고 했다면 중세국어에는 성조 언어였던 것이다. 무슨냐면 이거는 높낮이. 이해됐어요? 중국은 높낮이 갖다 구별했지만 현대국어는 장단음으로 구별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4, 5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 한글 문헌들의 강점으로 성조를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평성, 점을 찍지 않고 거성, 점을 하나 찍고 상성, 점을 2개 찍습니다. 이해되죠? 자, 성조에서 우리가 이제 평성, 거성, 상성,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입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입성까지 총 4개인데 점을 찍는데 점을 어디다 찍을까요? 글자의 왼쪽에 찍습니다. 글자 왼쪽에 점을 하나 찍고 글자 왼쪽에 점을 2개 찍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고? 입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입성. 자, 입성은 끝을 빨리 가는 겁니다. 끝을 빨리 가다는 그러니까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등이 보이면 끝이 빨리 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시작할 때 나락 말싸미 이렇게 있죠. 자 거기에 그걸 통해서 한번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나락 말싸미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점이 찍힙니다. 나락 점이 2개 그다음에 싸미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얘는 점이 없으니까 얘는 평성, 얘는 점이 하나니까 거성, 얘는 점이 2개니까 상성, 얘는 점이 없으니까 평성, 얘는 점이 하나니까 거성. 그리고 받침에 시옷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입성. 그러니까 얘는 거성이면서 입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보면 나락 말싸미 이렇게 읽어요. 이게 성조야. 독특하지? 없어집니다. 오케이? 없어져요. 그래서 짤딱이었거든. 근데 아직 중국 애들만 니하오마 막 이래야 되잖아. 그치? 빙신데 니하오마 하면 못 들으면 니하오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도 좀 많아요 성조가. 그래서 따흥 차바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되지? 우리나라는 없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세국의 표기로 이제 갈 거예요. 자, 음운을 지금까지 봤는데 이제 표기를 한번 더 보합시다. 자, 중세국어 표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여기서 이제 표기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의식이 뭐냐면 첫 번째 띄어쓰기가 없다는 거야. 띄어쓰기가 없다. 두 번째, 그러니까 뒤에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국어를 하면 뜻을처럼 의미를 살려 적을 것을 뜻을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표음 위주의 표기법, 즉 표음적 표기법이다. 발음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말에서 어말은 뭐야? 받침이야, 받침. 말어자의 끝말자, 그러니까 받침을 이야기하는 거. 받침에 적을 수 있는 어말에 적은 받침도 현대국어와 달리 결정됐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음, 비음, 시옷, 예디음. 이 8개다라는 거야. 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조금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중요하냐면 얘야, 얘. 이 예디음. 오케이? 자, 이거를 뭐라고 하면은 팔종성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해서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이야기해요. 팔종성 가족용. 팔을 이렇게 적지 않을게요. 숫자로 적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은 숫자 8이고 종성이고 가짜가 가능하다 할 가짜를 쓰는데 여기서 뭐뭐 할만하다 이런 뜻이고 족자가 만족하다라는 뜻이고 용자가 쓰다 사용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종성에는 8글자를 쓰면 만족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 8글자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음, 시옷 조심해 예디음. 이거 그냥 이응하고 예디음하고 달라요. 그냥 이응 쓰면 틀리는 말이고 예디음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반드시 표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팔종성법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팔종성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해됐죠? 오케이? 중세국어 팔종성법이고 또 이제 간략하게 설명. 근대국어는 칠종성법입니다. 칠종성법. 그럼 현대국어는요? 현대국어는 종성, 부용, 초성을 다시 들어가요. 선생님 종성, 부용, 초성 또 뭐예요? 세종대왕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성, 부용, 초성이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부자가 다시 부자에 용자가 쓰다.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무슨 말인지 돼요?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그러면 종성을 따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다는 얘기야. 왜? 초성 다시 쓰라고 했으니까. 종성 따로 안 만들었어. 침이 튀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초성을 다시 쓰라고 이야기한 건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그냥 갖다 쓰라는 얘기거든. 와, 세종대왕께서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왜? 음운론적으로, 음운학적으로 초성의 음가와 종성의 음가가 같다는 걸 하셨던 거야. 대박. 오케이? 우리가 몰랐던, 응? 여러분들 몰랐잖아. 그치? 세종대왕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지. 그래서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써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종성, 부용, 초성은 뭐냐면 표의적 표기법이야.
이게 의자가 뜻 의자야. 음자가 소리 음자고 나타낼 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나타내는 표기. 이거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기. 그래서 표의적 표기법은 뭐냐면 원형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예를 들어서 꽃이라고 하면 이렇게 적죠. 그치? 요게 표의적 표기법이야. 중세국어라면 어떻게 적냐면 꽃 해서 이렇게 적었을 거야. 시옷 받침으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래 형태는 치읓인데 발음한 대로 시옷으로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요게 이제 표음적 표기법이면 이게 표의적 표기법.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에 비해 표음 위주의 표기법을 채택했으면서 받침에서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자, 받침에 시옷과 디귿을 구별한다는 거야. 왜? 여기 디귿이 있고 시옷이 있죠. 이 발음을 구별했다는 거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봐봐. 현대국어 봐봐. 현대국어에 옷 있어. 옷. 이거 어떻게 적어? 발음하면 옷이지. 시옷이라는 거를 발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디귿으로 해요. 현대국어는. 우리는 시옷을 발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해되죠? 발음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세국어는 뭐예요? 구별했다는 거야. 구별을 했다는 거야. 현대국어는 구별을 안 했어요. 왜? 시옷을 디귿으로 적으니까 시옷 값이 없어. 받침에. 이해돼?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 아까 내가 그 나란 말싸미 할 때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나라스 발음을 해줬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추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어쨌든 조심해야 돼. 시옷과 디귿을 엄격히 구별했다. 중세국어 때는. 근대국어는 구별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기와 그 다음 의문에 대한 내용이고 단어와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중세국어의 또 단어하고 문장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번 보고 갈게요. 이 중세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낯설어서 그래. 낯설고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중성, 부용, 초성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생으로 암기를 하면 암기가 안 됩니다. 한자의 뜻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중성은 초성을 다시 쓰는구나.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단어와 문장을 해봅시다. 한자 차용어로 대체되어 사라져버린 고유어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은 중세국어의 큰 특징이다. 아, 사라져버리는 고유어가 많았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보면 두 시간에 설명한데 가람, 이거는 가람을 비롯하여 온, 즈문, 매, 슈르 이런 것들의 고유어가 각각 한자어인 강, 백, 천, 산, 우산 등의 한자어로 각각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쓰죠. 그렇지? 안 써요. 그래서 이건 강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백, 이거는 천, 이건 산, 이거는 우산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썼는데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야. 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하면 단어의 의미가 현저하게 달라진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의미의 변화. 의미의 변화가 있는데 의미의 변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미의 이동, 의미의 축소, 의미의 확대. 이 세 가지. 이해되지? 자, 그럼 한번 볼까?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어린과 어여삐가 있어요. 어린 백성이 이렇게 있죠. 자, 어린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어. 어여삐는 불쌍하게라는 뜻이었는데 현대국어에는 어떤 뜻으로 바뀝니까? 이 어리석은 뜻이 어린이 나이가 적은. 불쌍하게는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어여삐가 어여쁘게, 예쁘게. 의미가 완전 달라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의미의 글씨를 못 적네요. 그렇지?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의미의 이동. 오케이? 이해됐죠? 자, 이제 격조사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우도 갈게요.
자, 격조사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것이 꽤 있는데 특히 이제 주격조사. 주격조사 2만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먼저 좀 설명을 합시다. 주격조사 중세국어에 주격조사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파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별했냐면 이 이는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 이 이가 결합했고 이 이는요 앞말이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요걸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파생은 앞말이 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생략이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세종의 훈민정음에서 니로 홀바이 이시어도 여기서 바이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바이를 현대로 보면 바가예요. 여기서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에서 특징이 뭡니까? 이 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는 근대 국어부터 쓰인 거고 중세 국어에는 이렇게 이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바가인데 얘는 어떻게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가 왜 결합했어? 앞말이 이 모음, 이의 모음, 즉 아라는 모음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가 결합해서 붙인 거야. 그래서 바이가 된 거고 이 애는 현대국에 우리는 에라는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중모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이 애는 근대국어에 비로소 단모음화돼요. 그러니까 홀바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국어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말이 잘 안 통할 거야. 그쵸? 그래서 곤장 한 100대 맞고, 그쵸? 감옥에 갇혀있다가 죽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 다음에 5에서 한 고백 이렇게 있죠? 한 고백. 이를 한 구비가 이렇게 이 가가 더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이. 그치? 주격조사 이가 보인다는 거야. 왜? 아래 아로 끝났으니까. 아래 아로 끝났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된 모든 주격조사 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작자에 이가 쓰였다라는 거.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책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2로 표시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요 2예요. 이해됐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로는 자, 이제 격조사니까 이제 관형격 조사의 설명이요. 애가 있었고, 의가 있었고, 그 외에 시옷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현대국어에는 이 시옷이 없죠? 그쵸? 현대국어는 이 의만 씁니다. 그쵸? 그럼 선생님, 이거 애하고 의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애는 아래가 보이죠? 이게 모음조가 양성모음일 때, 앞에가 양성모음일 때는 애가 결합하고, 음성모음일 때는 의가 결합했어요. 오케이? 자, 특징이 있다. 나란 말싸움이 여기서 이 시옷 보이죠? 그치? 요 시옷. 요 시옷이 여기서 생각하는 관형격 조사야. 그래서 말싸움에서 볼 수 있는데 애의는 주로 유정명사 뒤에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시옷은 무정명사나 아니면 존칭의 유정명사 뒤에 연결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관형격 조사는 애와 의, 그 다음에 시옷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 지금 비춰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설명을 잘 할게요. 애와 의, 시옷이 있는데 얘는 유정명사일 때 결합하고 얘는 뭐일 때? 무정명사일 때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존칭의 유정명사, 즉 높임의 의미를 지닌 높임의 의미를 아니라 높여야 하는 높임의 의미가 높여야 할 대상. 높임의 대상이 되는 명사, 유정명사. 또 그냥 명사죠. 그렇죠?
명사 뒤에 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라에서는 뭐냐면 나라에 히읗이 결합한 거거든. 얘가 뭐예요? 나라는 무정명사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유정명사, 무정명사는 뭐냐면 유자는 있을 유자에 무자는 없을 무자. 뒤에는 정자 오면 정서정자입니다. 감정. 유정명사는 감정을 지니고 있는, 즉 인간을 비롯한 동물까지 우리가 유정명사를 보고, 무정명사는 그거 이외의 것들,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식물까지도 우리가 무정명사로 봐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나라는 명사인데 감정이 없는 무정명사. 그러니까 시옷이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임금뜨리라고 됐을 때 여기서 지금 요 시옷 보이죠? 여기서 임금은 높임의 대상이 되는 유정명사이기 때문에 시옷을 적용해서 임금의 뜻이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로 한번 가보시다. 자, 중세고의 이 선어말 어미 가운데 자, 주어가 1인칭일 때, 즉 주어가 나일 때, 주어가 나일 때 쓰이는 어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문의 맹가노니에서 이 오입니다. 이때 이 오가 바로 주어 내가 1인칭이기 때문에 쓰인 것이다. 그래서 이 어미는 16세기부터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국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이 오는요, 규칙적으로 등장하지가 않아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해서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칩니다. 이해됐죠? 왜냐하면 예외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 이해됐지? 어쨌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네요. 오케이? 지금 맹가노니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중세국어의 마지막이야. 자, 한편 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현대고에 비해 한 문장이 매우 긴 것도 자 뭐냐면 이 문장이 한 문장이 매우 긴 것도 중세고 문장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사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어로는 두 문장이 아니라 각각 문장을 두 문장씩으로 더 나눌 수 있는 분량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길게 썼을 때, 즉 이어진 문장이나 아는 문장을 훨씬 더 많이 썼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중세 국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